30만 표밖에 못 이긴 거. 그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합친 그 득표율이 65%였습니다. 이제 왜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분들은 또 저희를 보면서 뭐 불거스름한 사람들, 빨간 사람들 이렇게 친북, 좌파, 좌익, 빨갱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과거 독재 정권을 지지했고 지금도 그 후예들을 지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각 현재 국민을 무시하고 뭐 국회에서 예산 쿠데타를 날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불가피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대개 우리가 국가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한 3가지 정도 우리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를 이제 이런 국가관, 국가를 이렇게 보는 관점을 국가주의적 국가관이라고 또는 국가주의적 국가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보다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이 더 중요하다. 국가는 어찌 보면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런 류의 생각들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없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람은 다 비슷하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뭐 이건희 씨는 재산이 수십조 원이 되고 쪽방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쪽방에 사는 분과 이건희 씨를 그냥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다른 종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를 예를 들면 개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철학 교수와 지게꾼 사이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그레이하운드 개와 마스티프 개의 차이보다 훨씬 적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유명한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 면에서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국가라는 이런 공동의 권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정신적, 물질적 힘을, 물리적 힘을 행사할 권리가 있죠. 똑같이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국가가 없다면 사람은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자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국가가 없다면.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는 이렇게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자연상태,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이 자연상태에서는 삶이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비참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죠. 여기는 선과 악의 구분도 없고 불법과 합법의 구별도 없고 정의와 불의의 경계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왜 생겼냐 이렇게 묻는다면 인간이 그런 권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만인에 대해서 무한 경쟁하는 자연상태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런 억압과 고통, 불안,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동의 권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동의 권력을 세워놓고 우리들 각자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권리, 소위 자연법적 권리,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힘을 남김없이 사용할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다가 양도하고 그 대신 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자유, 권리, 그런 것을 나도 누리는 선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국가주의적 국가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편 사람은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 철학자인데요. 리바이어단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른바 국가주의적 국가이론의 원초적인 형태이고요.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홉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을 통치자와 피치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홉스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썼죠. 정복에 의해서 또는 협약에 의해서 통치권자가 된 사람에게 인민들은 복종해야 한다. 권력은 온전히 통치권자의 것이고 이것은 분할해서도 안 되고 견제받아서도 안 되고 모두가 합의하여 세운 공동의 권력이고 통치권자는 그 공동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권자의 행위는 곧 백성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백성에게는 저항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시민들 개개인을 보호하려는 이 국가의 본연의 임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한 백성들은 통치권자에게 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18세기, 17세기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 절대주의 왕권 국가를 뒷받침한 국가 이론입니다. 이게 낡은 이론이죠. 이 이론은 뒤에 이제 민주정부 또는 시민정부론에 의해서 대체되게 됩니다만은 이제 좀 원초적인 국가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체가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본연의 기능,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 공동선, 이념적 지향,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은 그 밑에 복속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고 또 희생시켜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력 있는 국가관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해방 후에 혼란, 무질서, 범죄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쟁에 따르는 분단 그리고 남북 6.25 전쟁에 난 내전 그 내전 기간에 벌어진 전투원에 대한 상호 학살 비전투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살상 이런 것을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우리 국민들 속에는 이런 국가주의적인 국가관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되게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었다고 이야기하거나 공공연하게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당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무슨 마음씨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에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